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힘들어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참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아서 육아에 대한 전념을 해야 되니까 인생의 짐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하죠.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을 응원해야 되는데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씨도 살면서 가장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언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아팠을 때가 가장 큰 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짐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요. 네. 어깨가 무거웠죠. 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힘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가면 결국 이겨낼 수 있죠.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도요, 바로 그런 분입니다. 네. 정말로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소아마에 걸린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을 체험하신 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무게의 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짊어짐의 이야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난 우리 아들 준하. 그 작은 몸에 소아암이라는 불청객이 덜컥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거웠지만 저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부터 아들의 고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약함까지 무릎을 꿇는 연단의 시간 속에 치유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제 아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치라는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준하 아빠 박송주 목사입니다. 네, 박성주 목사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주 목사님 앞에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은 분들에게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선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서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는 여주 광현교회 교육목사 박송주 목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나와 준하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 이나 준하 이름이 참 예쁘네요. 네. 두 아이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준하가 9살인 어린 나이에 희귀소암 판정을 받았다고 아까 봤는데 어떻게 완쾌가 됐나요? 네, 준하가 2005년에 6살.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는 4살 반이었습니다. 4살 반에 횡문근육종이라는 이제 소아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9살이 아니라 더 어린 나이였군요. 4살 반이면 뭐 완전 아이일 텐데, 그죠? 오늘 이제 그 아버님이 말씀하는 그 주인공 아들 준하가 아빠를 따라서 녹화장에 함께 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시 아들 얼굴을 좀 공개해 줄게요. 준하 마이크 좀 들어볼래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준하. 네. 안녕하세요. 15살 박준하라고 합니다. 네. 와, 변전기 봤구나. 지금 중학교 2학년이요? 네. 네. 지금 키가 얼마나 돼요?
한 156 정도 돼요. 좀 이제 더 커야 되겠네? 네. 몇 센치까지 크고 싶어요? 한 165? 꿈을 크게 가져야지. 170. 그래, 오늘 저 아빠 따라서 여기 오니까 어때요? 지금 방송국에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긴장돼요. 긴장돼. 아빠한테 방송 잘하라고 화이팅 응원 좀 해줘요. 아빠, 화이팅. 아니, 어느새 훌쩍 커서 이제 뭐 목소리만 들어도 네. 청년이 됐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병이 되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떻게 보면 걸리면 죽는 병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4살 반 아들이 소아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희귀소아암 3기 발병했을 때가였는데 그 생존율이 50%라고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희귀성 질환까지 또 판정을 받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하가 그 소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정식 병명이 횡문근 6종입니다. 네. 근데 횡문근 6종. 낯선데요. 예, 저도 발음조차도 힘든 그런 질병인데 요즘에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고 치료 사례도 많이 없고. 아이는 아이대로 또 가족은 가족대로 병간호하면서 암과의 이제 긴 전쟁을 시작하셨는데 몇 년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한 겁니까? 2005년에 이제 2005년 4월에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그 종양 덩어리가 너무 컸어요. 12cm면 진짜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라 수술로 떼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먼저 그 크기를 줄이는 항암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 크기를 3cm 이내로 줄여서 6개월 후에 9월 달에 한 9시간 정도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근데 원래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술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9시간 정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경과를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제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준하 오른쪽 다리에 이제 지나가는 혈관들까지 조금 전이가 돼서 그 혈관들을 다 떼어나고 다시 묶어줘야죠. 혈관을 또 잇고 하는 그런 정말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고 그 수술을 마치고 한 1년 반 정도 더 항암 치료를 더 했습니다. 2007년까지. 그러면 거의 2년 동안 항암을 하면서 치료하셨는데 굉장히 그거는 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사실 몸이 돼야지 항암이 되는 건데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항암을 조그만 어린아이가 극복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요. 그렇게 치료 과정에서 간호하시면서 또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때 가장 힘드셨나요?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는 분들을 보면 저희도 참 힘들게 치료를 하지만 정말 저희보다 더 힘들게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부끄럽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사실은 이게 지옥인가 싶을 정도였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아이의 상태를 지켜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불이 나게 또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또 이걸 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면역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서 아이가 토하고 또 검사 때문에 등에 있는 또 척수를 빼야 되는 골수를 빼야 되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또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또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 하루가 또 천국이 되고 그러니까 참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 또는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대신 아파줄 네, 수.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옆에서 있는 거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마 정말 인간이 약하구나. 한계가 정말 많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박 목사님은 박 목사님대로의 사역의 계획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유학 가서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들의 발병 소식을 듣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암과 투병하면서 모든 이제 에너지를 거기 다 쏟으시니까 사역의 계획도 어찌 보면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준하에게 모든 걸 올인하고 또 준하와 함께 지내다 보니 그런 것을 내려놓게 되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자기의 맞아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상당히 되셨죠.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일단 준하가 너무 위중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준하와 함께 치료를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직장 또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또 준하에 대한 케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일을 점점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점점 제 동기 목사님들 현실이 또는 보이니까 후배들 또 선배님들 전부 이제 자기 자리들 다 찾아가고 열심히들 사역하는 모습들 보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뭘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 나 목사 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나는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물론 준하에 대한 그런 사랑 좋지만은 이제 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원망도 또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준하는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 아픈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아빠랑 같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했다는데 정말 그랬나요? 네, 준하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아빠들하고 달리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아빠랑 이제 생활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는 정말 할 일이 아이 밥 해주고 이 음식 챙겨주는 일로 하루를 다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준하가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먹는 건 굉장히 느렸어요. 속도가. 그런데 다 먹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밥을 한번 차려주면 그 밥을 먹는데 2시간이에요. 근데 또 만드는 시간이 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 좋은 음식을 또 잘해서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나면 또 점심을 준비해야 되고 점심을 준비해서 먹이고 나면 또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솔직하게 했던 일은 정말 아이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그런 일밖에는 정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혼자서는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준하가 저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또 엄마가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또 케어해 주셨고 또 이 아빠가
또 함께 놀다 보니까 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은가 싶은데. 준하 얘기 좀 네, 들어봤으면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하야, 마이크 좀 들고. 이렇게 병실에서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아빠가 병실에 와서 같이 나랑 있어주고 놀아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어?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랑 지내면서. 같이 자전거도 타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아빠가 게임 잘해? 너보다 못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 아빠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나는 아프지만 아빠가 늘 내 옆에 있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거구나. 네. 아, 그래.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하가 어쩌면 의학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네. 아빠나 엄마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 든든함 때문에 잘 견디고 회복이 빨리 됐을 것 같아요.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жил머졌다면 같이 쓰러졌을 텐데 엄마, 아빠 그리고 특별히 준하의 할머니가 또 기도의 동역으로 어려울 때마다 힘이 돼주고 하셨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뒤에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많이 후원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네. 네. 이제 김영자 권사님이신데요. 용인 제일교회 이제 다니시면서 늘 젊어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예. 또 아들 또 목회 한다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손주 녀석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제일 상심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히려 저하고 제 아내보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도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로는 저희 집사람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네. 저는 또 저희 딸내미 또 학교 가는 거 돌봐야 되고 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은 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정신없이 막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의 중심을 잡았던 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시죠.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기도 동역자들을 모아서 매일 기도하시고 참 어머니 너무 감사하죠. 네.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하 어머니의 도움이 사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준하 어머님이 또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뭐 저희 아내를 생각하면 저희 아내는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좀 부드럽고 약하고 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미지가. 예, 이미지가.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티켓팅을 하고 네. 브뤼셀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동안에 이미 준하가 머리를 깎았어요. 네. 이미 너무 급해서 네. 준하가 머리를 깎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의사 선생님을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제 아내의 얼굴을 딱 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의지가 강하다고 그럴까요? 강한 여전사 같은 네.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드시는 거죠. 굉장히 담대하고 네. 도무지 제가 봤던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사실 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호자석이 따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저렇게 병원에 있으면 엄마랑 늘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면 그 아이 좁은 병실, 네. 그 아이 침대 아이가 혼자 다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2년 동안을 옆으로 누워서 잔 거예요. 쟤를 정말. 이제 붙들고 껴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반도 좀 틀어지게 비틀어지고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사님이 아는 아내는 참 이렇게 여성스럽고 연약하고 천상 여잔데 네. 그 아이 앞에서 강하고 네.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의외로 이제 되더라고요. 놀라신 네. 거죠. 네. 근데
근데 이제 가족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가장 미안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아이였다. 아까 그랬을 딸 것 얘기 같아요.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준하하고 2살 터울이라고 했던 거예요, 네, 누나가? 2살 터울입니다. 그러면 뭐 누나도 정말 한참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이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소외된 아이가 딸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전혀 뭐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겠어요. 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준하가 이제 한국 나이로 6살, 이제 이나가 초등학교 입학했었거든요.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인데. 정말 엄마 손잡고 학교 갈 만한 그런 나이였는데 제가 5월에 발병을 했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엄마를 별로 본 적이 없죠. 매일 엄마는 병원에 가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소풍도 한번 따라가 본 적 없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뭐 운동회라든지 뭐 이런 학예회 이런데 저희가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하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 보면 물론 저희가 집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처음에 초창기 한 1년 동안은 거의 병원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픽업을 계속 왔다 네. 갔다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자연스럽게 정말 소외가 많이 되고 가장 제가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어느 분이시든지 뭐 친척분이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누구든지 오시면 준하를 찾아요. 네. 오시면 우리 준하 어디 갔니? 준하야 참 너 훌륭하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근데 이나는 옆에서 계속 그걸 지켜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준하가 워낙 이 포커스가 준하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집에 오면 준하를 찾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다 보면 우리 이나는 이제 옆에서 그걸 지켜만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알게 모르게 생각해 보면 많이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이나에게 정말 미안했던 그 에피소드 같은 사건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정말 이때 정말 아이한테 지나고 보니까 너무 미안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생이 아프니까 누나가 이해를 다 하겠지.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 어른 같은 생각을 생각을 이제 하는 초등학교 거예요. 1학년짜리한테.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항암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집에서 같이 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준하가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누나가 때린 거야. 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네. 있죠.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멍이 들더라고. 근데 그 멍이 쉽게 가시질 않잖아요. 네. 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동생을 때릴 수 있어? 동생이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딸을 때리는 거지. 애매한. 어.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나도 아이인데. 네.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지금 그러면 이나가 2살 터울이니까 고등학생이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둘 다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네. 집에서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족들의 보호와 또 사랑으로 우리 준하가 왕쾌가 된 것 같은데요. 또 병실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보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있죠. 뭐 처음에는 준하만 보이죠. 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음. 정말로. 그런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처음에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 비율상 1년에 2,000명이라는 아이들이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명의 아이들이 백혈병이든 어떤 종류의 암이든 소아암으로 이제 병동에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치료를 하다가 먼저 하늘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날 병실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걸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 딱 가면 병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서늘하고 뭔가 침묵이 굉장히 흘러요. 그러면 그날 이제
한 아이가 천국한 하나님께로 간 그런 날이고 또 아이가 치료가 잘 되면 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준하는 그래도 치료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치료도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질병의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책을 보니까 이제 의사 박경철 선생님도 그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보다 단 1분이라도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다. 라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당연한 건데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책을 내고 이제 이 책들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됐고 또 설교를 이제 하러 많이 다니게 됐는데 이제 특별히 미랄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 협회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너무 부러워해요. 소아암 환자들을. 오히려. 네. 그래도 당신들은 치료라도 하잖아요. 치료라도 하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치료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이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다는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정말 병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했던 것은 뭐냐면 왜 내 아들입니까 했던 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했던 것이 제일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제일 죄송하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아이들도 다 아픈데 목사 아들은 그럼 아프면 안 될까?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특권의식 하나님 앞에서 권위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준하가 아프지 않았다면 볼 수 없는 것들,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준하를 통해서 많이 보고 느끼셨는데 방송에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런 경험도 하셨다고 그래요. 멀쩡한 부부들이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 서류상 이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게 있죠,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극단적인 사례죠. 어떻게 보면 치료비 때문에 국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보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국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그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자격이 얼마나 재산이 없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정말 그런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가슴 아프고. 가슴이 아프네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 목사님을 또 힘나게 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기도의 중보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기도가 정말 크셨고 또 지금까지도 함께 유학했던 친구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준아 잘 크고 있니? 준아 잘 크고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걔네들이 잊지 않고 그 친구들이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친구들이 각 나라에서 뭐 한 명씩이든 두 명씩이든 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 너무나 든든하죠. 놀랍고 든든하고 또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준하에게
그때 당시에 차량으로 병원을 오가면서 네. 저희가 했던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는 거. 그 힘이 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 붙드시는 거. 그런 말씀들을 이제 같이 막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그냥 막 웃는 거예요. 같이. 그 당시에 이제 막 웃음 이런 게 굉장히 네. 이제 유행이었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뭐 병원 오가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네. 미친 듯이. 그 당시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고 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조금이라도 준하가 좋아지면 그거에 감사하고 네. 그런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움을 이제 겪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이런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무너져가는 가정들의 네.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게 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도 정말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아프거나 많으실 좌절하는 것 분들이 같아요. 많이 계실 텐데 그 아픔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위로보다 네. 목사님이 주는 위로가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한마디 주시죠. 네. 제가 작년까지 그 소아암 백혈병 협회에서 부모님들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같이 다니시면서 전국적으로 좀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 포기하지 말자. 네. 그리고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 짐인데 함께 이 짐을 지고 가자. 네. 힘들더라도 지고 가다 보면 그것이 보석같이 빛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많이 나눴고요. 하여튼 많은 부모님들이 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또는 이렇게 소아암, 백혈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짐을 나눠주고 네. 네. 그래서 작은 위로라도 함께 한다면 아마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같이 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짐을 짊어진다는 게 마냥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 짊어진다는 게 축복이자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또 최고의 스승은 또 부모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나와 준하가 학교를 안 다닌다고 했는데 직접 선생님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준하가 항암 치료를 딱 끝나고 저희가 여주로 이사를 딱 했을 때 준하가 학교에 입학할 시기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더라고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이의 자존감도 지키고, 네. 아이가 성장해 가는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까? 학교를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닌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첫 해는 유예를 했습니다, 일단. 네. 네, 일단 유예를 하고, 그냥 맨날 하던 식으로 똑같이 운동하고, 네. 또 저하고 같이 책 읽고. 건강 회복하는 게 예, 먼저. 회복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네.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날라오더라고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교육청에다 연락을 해서. 학교 안 가면 불법이 되는 거죠. 안 보내게 우리나라가 되면. 의무교육.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날라오긴 하는데요. 네. 이제 요즘에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상황 네, 처한 상황들도 사람들이 많을 있고 테니까. 또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냥 편지 하나로 이해를 하시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네.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준하가 학교를 가지 않고 생활을 하는 것이 준하의 자신감에도 좋고 네. 왜냐하면 학교 가서 괜히 머리 깎은 아이들
뭐 머리 깎았다고 놀리고 왕따 당할까 왕따 당하고. 그 준하의 뜻도 반영이 된 겁니까 당시에? 그렇죠. 네. 준하도 그걸 원했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아직 아이가 어렸고 제가 그런 모니터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아암 백혈병 협회에서 같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소아암 환자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좋아서 학교를 가긴 했는데 선생님들과 학생 그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아픈지를 보기에는 멀쩡하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선생님의 몰 이해 때문에 심지어 학교에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하다가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도망가고 근데 얘는 연약하니까 그냥 끝까지 청소를 했는데 그것이 발단이 돼서 아이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잘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생각도 있었고 또 준하도 그걸 원했고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고. 그럼 누나 이나도 같이. 이나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참 재밌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이나는 초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딱 하고 나더니 어느 날 이나가 딱 그래요. 아빠, 나도 학교 안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나도 아빠랑 같이 준하처럼 공부하는 게 좋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몇 달만 한번 학교 안 다니면서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자. 그러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을 지나고 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혼자. 준하랑 같이. 또 더 좋기도 하고, 누나랑 같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죠. 이나도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준하가 이제 이나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준하가 와서 누나한테 얘기합니다. 누나, 이런 거 알아? 물어보면, 이나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누나는 학교를 다니는데 왜 이런 걸 몰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준하는 저하고 매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주제를 가지고도 몇 시간을 식으로. 그러니까 등산을 한번 갔다 오면 4시간 정도 되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식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양은 많은데 이제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는 학교를 다니는데 왜 이런 걸 자꾸 모를까? 이 얘기가 이나한테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나가 나도 안 다닐 거야. 동생을 보면서. 그런데요, 보통 홈스쿨링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좀 보편화돼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잖아요. 주로 아버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이제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에 아침에 저희는 그냥 일어나는 거를 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준하의 체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둡니다. 원하는 대로. 뭐 이게 등교가 없는 거 하고서는요. 뭐 늦게까지 자니까 그게 그러니까, 최고 좋겠다. 뭐 8시나 9시 이 정도에 저희가 일과를 시작해요. 아빠 엄마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을 먹고 지금은 이제 이나 준하가 자신들이 이제 방송을 보면서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전날까지 제가 이제 책을 정해주면 책을 읽고 또 저도 같이 책을 읽고 이제 그 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요.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철학이나 역사, 그러니까 인문학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인문학적으로 아이들이 소양을 좀 갖춰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인문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뭐 이제 사자소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리내서 읽도록 이렇게 하고. 근데 하여튼 뭐
성격들이 그래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딱 정해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이 학교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다 분배해서 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 공부가 마치면 나가서 운동하고 다시 들어와서 점심 먹고 또 이제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자기들 공부를 또 하고 네.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실제적으로 준하의 또 생각은 어떨지 들어봐야 돼요. 궁금합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돼요. 준하 군은 보통 이렇게 또래 친구들 보면 교복 입고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좀 네. 부러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랑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어때요? 솔직히. 딱히 부러운 적은 없고요. 어. 그냥 학교 간 애들이 뭐 안 배우는 것도 배울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좋아요. 그 보통 이제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는데 네. 집에서 아빠랑 공부하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하길 원해요? 본인이 그런 친구를 더 많이 못 사귀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지 않아요? 네, 별로 막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그럼 친구들을 주로 어디서 많이 만나요? 그냥 뭐 우리 집에 공부하러 오는 애들도 있고 네. 오. 교회 가도 친구들 많이 네, 사귀나요? 교회 가도 있고 그 준하를 가르치시면서 또 다른 아이들도 공부방을 또. 네, 뭐 같이. 공부방을 제가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했던 것이 아니고 네. 처음에 이제 준하를 가르치다가 또 준하가 혼자 하니까 심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친구 또래 몇 명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외식으로 몇 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명강사가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집에 웬만한 분교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와. 네, 그렇게 오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준하, 이나가 그 아이들을 굉장히 케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성 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이런 이렇게 홈스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무슨 사회성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또래 집단의 사교 보다는 이렇게 폭넓게 사람들을 네. 만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침에 탁구를 치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준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탁구도 많이 치고 네. 또 그러니까 분야마다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예절 보니까 교육도 되고요. 네, 오히려 더 사회성이 길러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또 친구들 만나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안목으로 봤을 때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준하나 이제 따님이 어떤 앞으로의 진로를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안목도 좀 생기셨습니까? 아이들의 장점, 달란트 이런 것들을 좀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생활을 같이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녀석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네. 어떤 것이 이제 맞지 않는가라는 것은 대충 이제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림 그릴 때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주위 분들이 그림 그린 거 보면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도 그림 굉장히 열심히 잘 자기가 하여튼 집에서 매일 그림을 그려요. 재밌어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나는 아빠 프랑스로 좀 갔으면 좋겠어. 아빠의 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뭐 프랑스어를 스스로 공부도 해요. 아유, 네, 불어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야, 또 동기부여가 되고, 생겼군요. 네, 또 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느낀 건데 이제 아빠랑 같이 이렇게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분석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깊이가 있고. 예,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같이 이야기할 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문화
쪽으로 문화 비평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어떨까. 이야, 멋지다. 정말 앞서가는 우리 준하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의 바람입니다, 그냥. 요즘 보면요, 학생들이 뭐 육체는 건강하지만 마음의 병이 있는 네.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 목사님께서는 준하에게 또 이나에게 또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에 아이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무슨 뭐 교육의 대가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준하는 육신의 암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했는데 이제 준하를 같이 가르치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육신의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영혼의 암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암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 영혼의 암은 더 힘들어요.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사회의 이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올바로 회복시키고 보듬지 않으면 네.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나 준하에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어떤 한 부분을 떼어줄 수 있다면 눈을 주고 싶어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눈. 그거는 주고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돈은 없어요. 돈은 없고 보시다시피 뭐 키도 작고 뭐 좀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주고 눈.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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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얘기 잘 들었지? 저희도 네. 생각할 때마다 또 네. 준하에서 박 목사님 가정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소아암에 걸린 그 아들의 그 아픈 짐을 짊어주신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면 짊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고통도 함께 아파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어떤 어려움도 사랑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 앞에서 쉼과 또 안식을 얻으시고 이겨내시는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